안녕하세요. 시각화 컴퓨팅 사고 연습의 저자 유홍준입니다.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는 많이들 쓰는 용어죠. 보통 CT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좀 쓰고 있고요. 이거를 정보과학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용어로 정보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적 사고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컴퓨터적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컴퓨팅적 사고라고 또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컴퓨팅 사고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획기적으로 증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컴퓨팅 사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우선 컴퓨팅 사고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이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컴퓨팅 사고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는가부터 조금 생각을 약간은 해봐야 됩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원래는 이제 시모 페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MIT의 이분도 이제 컴퓨터 과학자인데 시모 페퍼, 시모 페퍼라는 분인데 MIT 이제 교수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용어 사용한 것은 1980년도에 이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돌면서 크게 아주 주목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2006년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지넷 윈 교수가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도 오셨죠. 지넷 윈 교수. 지넷 윈 교수가 Communications of the ACM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이제 권위적인 학술지인데 이게 여기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기고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이 지넷 윈 교수가 좀 주로 이제 강조한 부분들을 한 5개 정도 우선 이제 도입을 하면은 뭐냐면은 우선 이제 개념화라는 개념입니다. 개념화, 컨셉츄얼라이징.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하고 그러면은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코딩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그게 짜는 거죠. 이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래알이거든요. 모래알. 모래알로 해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적응하기는 어렵다. 즉 컴퓨팅 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 노동식으로 하는 구도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이 실체에다가 인간의 영리함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리함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전술적으로도 활용하지만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어떤 주어진 문제 또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래알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래알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일종의 전술이라고 본다면 전략적 개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큰 틀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개념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화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래알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이 모래알을 좀 더 큰 틀에서 개요라든가 상세 설계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여러 단계의 어떤 추상화 레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여기서 추출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컨셉츄얼라이징을 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입니다. 분해. 디컴포지션. 이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이 이렇게 꼬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풀어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이거를 단칼에 그냥 칼로 치어가지고 그냥 풀었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를 그 전체로 어려운 거를 막 일일이 생각하지 말고 좀 쪼개가지고 풀어내는 방법. 좀 분해해서 이걸 이제 분할 정복이라고도 얘기하죠.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하는데 분할 정복하는 방법으로 작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서 크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구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입체가 있습니다. 입체는 3차원이잖아요. 그럼 3차원을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2차원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3차원을 계속 쪼개면 나중에는 이게 면이 하나씩 나오는 구도가 되잖아요. 면이요. 면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구도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미분 아닙니까? 미분. 미분이잖아요. 미분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결국 예를 들어서 3차원을 계속 쪼개서 2차원을 만들면 이 과정이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원을 또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2차원을 계속 이렇게 쪼개면 결과적으로 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2차원이 1차원을 만들면 이게 또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 선들을 계속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이 되잖아요. 이게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문제 해결을 디바이드 해서 결국 모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해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분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약간 꼬불꼬불한 분을 그려요. 그럼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로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서만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추상화라는 개념은 여기에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맛있쥬?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리. 딱 이렇게 놓으면 뭔가 개념이 쓰죠. 여기 약간 곱슬머리에 맛있쥬? 이런 충청도 사투리 나오고 요리 나오면 벌써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연상이 딱 되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런 구도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동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복잡하게 그리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만 꽈놔도 벌써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뭐가 낼름낼름 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낼름낼름 한다, 머리 하나 있고 꼬여 있다. 그럼 벌써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인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추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입만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사람이라는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추상화에 대한 개념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처리입니다. 병렬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론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면은 순차적으로 이게 시리얼하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잘 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막히면은 뒤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역폭을 넓히는 겁니다. 레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힌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약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분석을 하면은 설계도 하고 구현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다가 설계에서 막혀도 분석이 일단 진행이 되는 거고 코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병렬 처리, 패러렐 프로세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문제도 여러 개로 병렬해서 처리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기적 사고입니다. recursive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이제 recursive 콜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recursive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기적 호출이라고 그래서 전에 뭐 자료 구조라든가 같은 거 보면은 하노이의 타워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리컬시브하고 하는 이제 구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리컬시브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 찾아요. 해법을 하나 찾으면 이 해법에 말하자면은 문제 해결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계속 연결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다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그 알고리즘의 퀵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재기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복잡한 내용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기적 사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화, 분해, 추상화, 병렬 처리, 재기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지네딕 윈 교수가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컴퓨테이셔널 싱킹, 컴퓨팅 사고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거를 크게 6가지로 나눠보면은 아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상화, 그 다음에 패턴 인식, 분해, 알고리즘, 자동화, 병렬화 이렇게 이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출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상화라는 건 뭡니까? 복잡한 문제나 아이디어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추상화와 분해를 같이 이제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분해라는 건 결국 구체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결국 추상화된 내용 밑에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영희, 철수,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추상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이건 인간으로 추상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추상화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 이걸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화시키는 추상화, 이거는 이제 이저 관계라고 합니다. 이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영희는 인간이다. 철수도 인간이다. 이다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운전대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차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운전대와 바퀴는 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품으로 연결이 돼서 종합적으로 연결되면 자동차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종의 해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해저 관계. 자동차는 운전대, 바퀴, 차체 등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상화도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집단화라는 이제 개념인데, 추상화도 이렇게 이제 추상화의 유형에 따라서 추상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운전대 밖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있던 게 자동차로 추상화가 되고, 영희, 철수, 삼돌이 이렇게 다 복잡하게 있는 것 내용들이 인간으로 단순화돼서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추상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인간 두뇌 자체가, 인간이 대뇌 심피지를 보면은 좌뇌부가 있고 우뇌부가 있습니다. 우뇌부가. 근데 이 좌뇌는 주로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부분에 씁니다. 분석적인 거요. 또 계산적이고 이런 이제 계산하고 이러는 게 이제 좌뇌에서 쓰는 거고, 우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형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를 때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공통점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알고리즘, 그 패턴이 나오면 우뇌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유사한 게 딱 나올 때는 한번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럴 때는 좌뇌에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 처리하는데 바로 패턴 매칭을 해서 유사하면 바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뇌에서의 정보 처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빠릅니다. 좌뇌는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 빠른 패턴 인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분해는 아까 디바이드 앤 컨커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해가 중요하고요. 디컴포지션의 개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이 문제라는 게 뭡니까? 문제라는 게 뭐죠? 프로블럼. 문제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것은 남이 주기도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 영역을 우리가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이걸 프로블럼 도메인이다. 프로블럼 도메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영역이 되는 거죠. 문제 영역. 문제 영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영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영역은. 왜냐하면 내가 대학 가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대학 가기 싫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꼭 대학만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공차기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자기 그 능력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술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술을 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그건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그런데 문제 영역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편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대신 뭐가 없어집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꿈도 사라집니다. 일단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간다. 목표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순간에 이제 도달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도달 지점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솔루션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해결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해결 영역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길이 생길 겁니다. 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죠. 타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이제 쭉 단계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기중에 시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를 결심할 수도 있고 중학교 때 결심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결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고등학교 때 결심했다. 그럼 이만큼 내가 이미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차이를. 또 중학생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다 메꿔주면 문제 해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결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점에서 경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산을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인력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맨발로 그냥 집신 싣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해법이라고 그러죠. 해법. 해법. 즉 해법이 일종의 해법이 알고리즘입니다. 해법이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나 방법을 습득하는 능력이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뭐냐면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한다. 35라는 값이 있고 20이라는 값이 있고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값이 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품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선택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셀렉션 소트요. 킥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정렬 기법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합한 정렬 기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알고리즘 또는 차선의 알고리즘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로봇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두이노도 있고 뭐 하여튼 로봇 많이 하는데 이거 상당히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냥 그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로봇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가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 여기서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로봇을 하나 만들고 하는 데서 거의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패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툴도 좀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또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런 추상화라든가 패턴 인식 분해 알고리즘을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좀 가미를 해서 음식에 이제 말하자면 그 조미료 요즘 뭐 조미료 때문에 문제는 많습니다만 하여간 음식을 맛을 내는 것을 넣어서 상품화를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런 어떤 활동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촉매제가. 그러면은 정말 금상첨화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일을 할 때 컴퓨터가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컴퓨팅 사고라는 게 컴퓨터에 인간의 영리함을 불어넣는 겁니다. 인간의 뭘 불어넣습니까? 영리함을 불어넣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컴퓨터가 100만 원 정도 하는 컴퓨터가 전 인류, 이 지구상의 전 인류의 두뇌가 처리하는 그 능력보다도 더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가 100만 원짜리가 인류 수십억의 인구 전체가 처리하는 능력보다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단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 인류가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동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진대에 나가는 학생을 봤어요. 보니까는 뭐 로봇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 C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는 거는 상당히 영재에 가까운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소수를 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로직을 표현을 하는데 순서도 간단한 거 몇 개로 이렇게 표현을, 그것도 거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그린 걸 가지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냥 만든 거냐면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두뇌들이 파워포인트로 이 순서도 간단한 거 만드는데 전체 로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자동화해서 신속하게 하고 좋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정말 요즘 머리 좋은 학생들 진짜 머리 좋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단순히 머리만 좋아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끈기 있는 학생들 많아요. 또 머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1%의 영감과 99%의 또 노력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끈기 있게 하는 학생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는 자동화의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렬합니다.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이제는 LTE처럼 이렇게 레인을 넓게 해서 대역폭을 넓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선만 있는 도로나 2차선만 있는 도로가 아니라 8차선, 16차선의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처리를 하는 이런 병렬화 사상을 잘 연습을 한다면은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패턴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차근차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패턴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턴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형태. 패턴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으면 우뇌는 형태를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패턴 인식이잖아요. 형태를 인식을 하려면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이 알고리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쓴 게 순서도예요. 순서도. 이걸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제가 플로우 차트 얘기하지만 이 플로우 차트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 사회에 정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차트가 요즘은 이제 그 UML에서 UML이라고 이게 Unified Modeling Language란 뜻인데요. 예, 그 UML에 보면은 Activity Diag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Activity 활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변화한 거죠. 똑같습니다.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로직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킬 박사하고 하이디스라는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이분이 지킬 박사인데 연구를 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약을 이제 뭐 그 좀 말하자면 연구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마루타로 생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를 만나면은 안전한데 하이디스가 되면 이거 막 살인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밤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만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낮에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인가 밤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낮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면은 true 진실이다. 그러면은 지킬 박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false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이디스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잠깐 하여튼 회피하고 있던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낮인가 true 지킬 박사로 인식하고 낮이 아닌가 false 하이디스로 인식하고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낮인가 true 지킬 박사로 인식하고 밤인가 false 하이드시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거를 다 여러 개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니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true가 이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true가 이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true가 위로 가기도 하고 이 플로우 차트가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지만 오늘날처럼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플로우 차트는 한계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플로우 차트의 최대 단점은 패턴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안 된다는 말은 좀 너무 좀 강한 것 같네요. 굉장히 거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패턴 인식이 거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이 많은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암기하겠습니까? 그 매지컬 넘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단기 기억을 하는 건데 인간이 한꺼번에 딱 패턴을 인식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범위 안에 그러니까 한 5개나 3개 정도면 아주 기억하기 쉽죠. 이건 벌써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범위 자체가 다 넘어가잖아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패턴 인식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성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성해도 다 다르게 작성하니까 동일한 알고리즘을 다 다르게 작성하니까 이거를 정리하려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속입니다. 속을 말씀드린 거죠. 속은 스트럭처드
오브젝트 컴포넌트의 약자입니다. 컴포넌트의 약자죠.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또 다른 강의에서 이 방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지킬 박사고 이게 하이드 씨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속에서는 항상 목표를 먼저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루션 도메인이 뭐냐, 이 목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낮이냐, true.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낮이 아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else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else 그 밖이 true가 되니까 hide C로 인식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선과 이 선, 요 선을 보면은 이쪽은 추상화가 되고 이쪽은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즉 지킬 박사로 인식하냐 하이드 C로 인식하냐 낮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낮인지 여부로 특성을 인식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념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컨셉츄얼라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체화된 디컴포지션 된 내용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여기는 이제 계열이 예를 들어서 이게 0번이고 여기가 1번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내부에 있는 거는 내부선은 이 1번에 속한 개념으로 봅니다. 내부에서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0번에서 1번으로 갈 땐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서 다시 0번으로 갈 땐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왜 떨어져 있냐 이거죠. 그것은 이걸 이제 이걸 계열화라고 하는데 계열화. 계열이 높은 개념화된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갈 땐 쉽게 내려가는 겁니다. 일종의 본사에서 계열사로 이렇게 나갈 때는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이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가려면 건너뛰어야지만 가는 겁니다. 바로 못 올라갑니다. 건너뛰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건너뛰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킬 박사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면 아까 그거를 여기는 이제 추상화 0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 지금 보면 추상화 0에서는 지킬 박사일 경우에만 업무를 협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업무를 협의할 때 뭐예요? 지킬 박사와 협의할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지킬 박사인지 확인하여 만나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개념화가 된 거죠. 일종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가 되는 거죠. 개념화가 되고 이거는 일종의 약간 설계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세하게 지킬 박사와 협의할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협의할 내용을 조사하고 협의할 내용을 세심히 정리한다. 그게 이제 요만큼 처리하는 거고요. 지킬 박사인지 확인하여 만난다는 이렇게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낮인지 여부로 특성을 인식 처리한다. 낮이다. 그러면 인식에서 만나고 인식한 결과 지킬 박사 true. 그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true 빠져나가는 거고 만약에 낮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서 하이드 C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인식한 결과가 지킬 박사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돌다가 지킬 박사로 인식할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구체화된 이제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작성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놔두자니 이 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컴퓨터를 잠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에 이제 웹 브라우저를 띄워놓고요. 여기서 www.softqt.com이 있습니다. 이거는 softqt.com,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퀄리티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원이란 뜻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소프트웨어에서 여기 세틀C 버전 1.53이라고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버전은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보완하면서 올라갈 거고요. 이건 C 언어 버전입니다. 요 밑에 있는 버전이 세틀 컴퓨테이셔널 싱킹 CT 버전이 있습니다. 이 CT 버전은 똑같은데 이 C 언어로 컴파일러, 그러니까 순공학이나 C 언어에서 또 설계도로 재생하는 역공학 기능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C 언어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요 맨 위에 여기 그 압축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운을 저장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면 어느 폴더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파일이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ettle ct가 있고 settle tips txt, 이건 헬프 파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폴더가 나오죠. 이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T 버전이 나올 거예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먼저 해결을 해줄 때는 이 영역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해결 영역을. 해결 영역은 이 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문제를 던져주면 답을 주는 게 함수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함수 하나만 쓴다고 할 때 메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요 메인, 여기 조립에 메인 함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기나 폰트가 혹시 이제 깨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 보기에서 편집 글꼴이 있어요. 편집 글꼴에서 항상 굴림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굴림체 보통에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8포인트로 하고 싶다 하면 18로 하시면 되고 25포인트로 하고 싶다 하면 20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긴 20으로 그냥 좀, 그래서 만약에 18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고 10포인트로 좀 많이 작성하실 때는 10포인트나 12포인트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많이 작성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0포인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명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게 명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명찰. 그리고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시작선이에요. 여기 끝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로그램 도메인의 시작이고 여기가 솔루션 도메인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 매핑돼서 가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거를 하나의 나무 가지라고 보고 잎사구를 달아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트를 가지고 한번 자동화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부분에 void main void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oid main void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컴퓨테이셔널 싱킹 할 때도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상자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되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메인이라는 함수예요.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넣을 때
입력값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인풋으로. 이건 이제 입력 파라미터가 되겠죠.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입력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요게 이제 입력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요거 이제 문제 해결 상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처리인가 막 하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되돌려 줄 거예요. 리턴을. 그게 이겁니다. 이게 리턴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도 지금 보이드로 돼 있고 여기도 보이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냐면은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도 없고 되돌려주는 값도 없이 여기서 처리만 한다는 뜻입니다. 처리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별 일이 없을 때는 보이드 메인 보이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냥 다 생략하고 여기다가 그냥 메인 그래서 가로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보이드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형, 형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인티저 메인 보이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입력 파라미터는 없는데 즉 넣어주는 것은 없는데 나오는 것은 데이터가 인티저형으로 정수형으로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주고 문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은 좀 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문패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문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처음 이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조립을 할 때 프로그램 처리를 할 때는 그냥 주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지킬 박사와 협의할 내용을 정의한다. 이렇게 주소 없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킬 박사인지 확인하여 만난다. 이렇게 하고 또 엔터키를 치면 이제 자동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서 없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킬 박사와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지킬 박사인지 확인하여 만나고 지킬 박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거를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킬 박사와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려면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걸 이제 추상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추상화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추상화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추상화에서 요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걸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차. 이음 제어 구조 부품이라고 지금 툴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딱 추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거를 잘라 가지고 제목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컨트롤 X 하시면 되죠. 일반 에디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를 협의할 내용을 조사한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협의할 내용을 세심히 정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한 내용을 노트북에 기록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해결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라는 말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는 약간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하시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어떤 답을 내더라도 오답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노트북에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그냥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학생들의 창발성을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이런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는 거고 실제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야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는 좀 성공적인 구도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추상화해서 지금 요 구체적인 내용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지킬 박사인지 확인하여 만난다. 그러면 이것도 추상화를 지정하죠. 근데 이거는 반복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복 구도를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뒤에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후판정 반복 구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제목을 이거를 잘라서 넣어주고 이건 하나의 제가 문제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이제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낮인지 여부로 특성을 인식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상화 지정을 해서 이건 두 갈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선택 두 갈래.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체화 분해라고 있을 거예요. 이 구체화 분해를 딱 쓰시면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거한 상태에서 이게 내가 잘못 지웠다. 그러면은 구체화 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순서도 그릴 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제 조립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츄얼라이징을 해야 되겠다. 그 개념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체로 추상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이 전체를 추상화를 이 구조를 눌러주면 여기다가 이제 그 지킬 박사일 경우에만 업무를 협의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자세히 보시려면 서체를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한 14포인트 정도로 줄이면은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구도로 해서 계속 확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왼쪽으로 갈수록 추상화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논리를 자유자재로 먼저 추상화된 구도에서부터 분석에서부터 설계로 해서 구현으로 갈 수도 있고 설계에서 구현으로 갔다가 분석으로 갈 수도 있고 구현부터 하고 설계하고 분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구도 분석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게 적합한 사람은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 또 하향식으로 먼저 자잘한 모래부터 만들어 갖고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올라가는 것이 적합한 학생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작업한 내용을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이렇게 판단되는 구도만 먼저 만들었다가 조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하여 만날 때도 낮이냐 밤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좀 말하자면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면 조도를 대입을 해서
조도가 100 럭스 이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00 럭스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밤으로 인식을 한다. 100 럭스에서부터 1000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아침으로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좀 더 좀 명확하게 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로직을 만들어가면서 축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오면 이제 이걸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패턴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논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툴을 사용을 하실 때 이건 툴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로봇에 내가 사용할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당장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면 스크래치를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툴들 요즘 나오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툴들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다른 툴들하고 대응이 되기는 이 세틀이 좀 쉽지 않지 않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툴은 그 툴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논리를 만들 때 이 자동화된 이 로직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 학생들하고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로봇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로봇 할 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지 않습니까? 언플러그드 교육할 수도 있고요. 언플러그드 교육에서는 이제 요 자도 있습니다. 쏙 자도 있으니까 자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로직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컴퓨터 요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로직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로봇도 있어요. 아두이노든 뭐든 하여간 로봇이 있어요. 그럼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할 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과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미래에 꼭 자동화했으면 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초 로봇 같은 거 있어요. 그럼 현재는 제초를 할 때 전부 그 뭡니까? 수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튜브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하나 뜨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줄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걸 뭔지 한번 좋은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산만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예제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어떤 뉴스 같은 걸 하나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초 로봇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럼 제초 로봇의 하나. 그러면 제초를 하는 로봇을 한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했으면 하는 사례를 한번 이 로직을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로봇 부품들을 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차 로봇을 만들기 전에 학생들끼리 요 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틀 CT 버전 가지면은 프로그램 아니라도 이 로직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 자 세문서 하나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뭐 보이드 요거는 개념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할 때도 결국 이런 개념을 함수의 개념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짜기가 쉽거든요.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보이드 메인 보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추상화된 개념을 좀 알려주시고 싶으시면은 먼저 큰 제목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초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제초 로봇을 만든다. 만드는 과정을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제초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 한 2과정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추상화 시켜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구체화된 것부터 추상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터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제초를 하려면 회전 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전 모터를 장착한 로봇을 만든다. 근데 로봇이 무슨 로봇이죠? 제초 로봇을 만든다. 근데 제초 로봇만 만들면 됩니까? 로봇이라는 건 그냥 그 기계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로봇을 제어할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펼 수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영재 같은 학생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력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과제를 자꾸 주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기가 꺾이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을 왜 어려워합니까?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공식을 쓰고 연습 문제만 푸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원리에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연습을 많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 주석을 달고 그러면 학생들끼리 그룹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전 모터를 장착한 제초 로봇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학생은 우선 로봇의 설계도를 만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로봇의 설계도를 만든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를 만든다는데 다른 학생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의 재료를 먼저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봇의 막 여기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재료를 구입한다. 근데 그냥 어떻게 구입을 하지? 구입을 하려면 목록을 만들어야 뭘 구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로봇의 재료를 구입할 목록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학생이
재료를 구입할 목록을 만드는 게 구입한다 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잘라 가지고 이 앞에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로봇의 설계도를 만든다는 구입할 목록을 만드는 게 맞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토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뭘 재료를 구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설계도가 이건 앞에 오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재료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대로 로봇을 조립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조립을 하려면은 재료를 구입한다 보면 로봇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를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봇의 설계도를 책상 위 펼쳐 놓는다.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로봇을 조립한다.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러면 조립한 다음에 뭐예요? 로봇을 조립한 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로봇이 완전한지 점검하여 완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로봇을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로봇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고 로봇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요거는 설계도를 만들어서 구입할 목록을 만들고 재료를 구입한다. 이 부분까지가 준비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로봇을 만들 준비를 한다. 이 과정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로봇을 실제로 만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초 로봇이지. 그러면 제초 로봇을 실제로 만든다. 이것은 제초 로봇을 만들 준비를 한다. 이런 이제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만들고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이 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또 제초 로봇만 만듭니까? 제초 로봇 만들다 보면은 벌목 로봇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할 때 순서도 그리라고 시간 뺏기면은 과연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CT나 이런 걸 가지고 자동화시켜서 하고 학생들은 충분히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연습 이런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이런 작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학년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로봇 모양의 예를 레고를 조립하는 것까지를 실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로봇을 구동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툴들하고 기존의 그래픽으로 프로그램하는 툴들이 있을 테고 이런 자동화된 설계 도구를 같이 병렬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컴퓨터 사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하나의 중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